하나투자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만드는 디지털 자산 분석의 기준 크립토 플러스 시작합니다. 저는 서동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동환입니다. 네, 다들 안녕하신지요, 여러분? 네, 오늘도 뭐 변동성이 뭐 이게 이제 그냥 한 달 내내 바이킹 타고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 비트코인이 굉장히 안전자산처럼 느껴지는. 그렇죠. 요즘에 비트코인 투자하신 분들이 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좀 이따 이제 댓글창에 또 나올 텐데 아 일로 와라. 여기 아주 그냥 안락하다. 안락하다. 올라가는 것도 없고 내려가는 것도 없고. 맞습니다. 네. 자, 어쨌든 오늘은 좀 내려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네. 뭐 때문에 내려가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또 그렇죠. 다음에 올라갈 때 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김재희 편집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투자는 어떻게 잘 하고 계십니까? 투자요? 네. 국장이랑 이제 코인 둘 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요즘 어떠실까요? 투자 계좌 어떠냐고 묻는 거 금기어 아닌가요? 네. 대답을 들은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과 함께하는 우리 제이님. 아이고, 네. 엄마와의 사이가 더 돈독해지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자, 오늘도 만평부터 보고 시작할까요? 네. D-2 피켓을 들고 있는 미스터 비트코인이고요. 지금 뒤에 굉장히 어두운 표정에 사람들이 많이 있죠. 미스터 비트코인이 백악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뒤에 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클래리티 법안 통과를 원하는 이제 은행가들 그리고 웹3 기업가들 이렇게 있는데 그 뒤에 또 수많은 이런 개미 투자자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사실상 상반기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기한은 놓쳤고 하반기에라도 통과할 수 있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완전히 소멸되진 않았었는데 현재 좀 많이 더 전전날보다 많이 낮아진 상황이고요. 트럼프는 아직까지도 민주당이 보낸 윤리조항 절충안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이미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코인으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이제 비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평에 저 지금 생각 표시에 들어가 있는 트럼프가 약간 그런 의미군요. 네. 이미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뭐 굳이 클래리티 통과시켜? 약간 이런 느낌. 네, 이건 또 제 사견이 아니라 이 트럼프가 클래리티 법안에 최근에 좀 적극적이지 않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한 여론의 반응인 건데요. 트럼프는 이미 코인으로 벌 만큼 벌었기 때문에 그한테 기대를 더 이상 하지 말자라는 얘기들이 미국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사실 좀 이따 좀 더 자세하게 저희가 다뤄보겠지만 D-2 그러고 이제 오늘 사실 공개된 목록에 따르면 이상한 법안 저희 입장에서는 네. 이상한 법안이 오늘 또 이제 스포츠 올라갔어요. 관련, 네, 네. 스포츠 관련한 법안이 올라갔습니다. 그걸 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근데 요게 이제 아마 같이 올라갔을 텐데 이게 합의가 좀 됐다라고 하면 공화당이 생각할 때 이거 올려도 되겠다 하면 같이 올라갔을 텐데 그게 아니라 클래리티는 빠지고 그 법안만 올라갔다는 거는 또 이제 협의가 안 됐다는 것이죠 아직까지. 네. 네. 앞서 뭐 아프리카 관련 세금 관련 법안은 사실 세이브 아메리카를 좀 진행시키기 위한 하나의 좀 수단으로 활용이 됐었는데 오늘 뭐 존튠 대표가 올린 클로처는 좀 이해가 안 가긴 하더라고요. 뒤에 한번 자세하게 말씀 다뤄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네. 전쟁 얘기부터 해야죠, 뭐. 네. 늘 이 유가와 또 이런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또 이제 이슈들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미국과 이란이 또다시 뭐 또 긴장 완화가 될 조짐이 보인다. 뭐 이런 기류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최근 라스베이거스 행사에서 이란과 합의하고 싶다. 나는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다라는 뭐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입장을 공식 석상에서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 국영통신에서 또 전하길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지금 연안국인 이란과 오만은 지금 해협 연안군인 이란과 오만은 지난 2달 동안 해협 내 상선 운항을 위해서 안전 항로를 확정하기 논의해 왔다. 그래서 지금 이 공동 성명이 최종 검토 그리고 작성 단계에 있다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구성이 이게 아까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예전에는 이란이랑 미국이랑 이걸 열까 말까를 이게 맞아요. 협상을 네. 했었잖아요.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지금 미국은 자기들이 이란이랑 협상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맞습니다. 근데 이란은 우리는 미국이랑 안 하고 오만이랑 하고 있다 얘기하고 우리의 있어요. 이제 동맹국인 뭐 오만과 계속 얘기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끼리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네. 저는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또 많이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쵸, 안 여태까지. 하면서 뭐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네. 했었기 때문에. 근데 또 이란이 뭐라고 하냐면
이걸 최종적으로 열려면 미국이 봉쇄를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사실상 협상에 미국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이 풀어야지만 되는 거면 미국이랑 협상이 되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게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제까지는 나쁘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나쁘지 않게 시장들도 좀 흘러가긴 했는데 일단 뭐 국제 유가를 보시면 WTI는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뭐 0.8% 가깝게 0.72% 하락을 했고요. 다만 이제 브렌트유는 소폭 상승을 했고 두바이유는 좀 올랐습니다. 일단 뭐 국제 유가 관련해 가지고 두바이유 8월물이 좀 오른 이유는 이제 두바이유가 아무래도 그 브렌트나 WTI보다는 좀 중동 현지 실물 수급을 많이 이제 영향을 받고 또 이란 관련 뉴스에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두바이유는 아시아 국가들이 많이 수입을 하는 원유이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들의 이런 수요에도 좀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브렌트유나 WTI는 내렸고 브렌트유는 많이 오르지 않은 점이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최근 이틀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60달러 안팎 가격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이 20% 이상 내려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이제 금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매크로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나왔던 이제 어제 지표들을 보면 7월 서비스업 PMI가 54.1%로 이제 집계가 됐습니다. 전월보다 0.1% 포인트 상승을 한 거고 시장 예상치보다는 0.4% 포인트 하회를 한 겁니다. 이 시장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는데요. 그리고 항상 이제 50%가 좀 기준이 되는데 역시 50%를 상회하면서 확장 국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좀 경기가 요거는 약간 AI가 작업을 잘못한 것 같은데 퍼센트를 빼야 됩니다. 아이고. 네, 54.1. 네. 그래서 0.1% 포인트가 상승했다 이렇게 좀 나왔고요. 그리고 고용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민간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전달보다 4만 4천 명이 이제 증가했다라고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보다는 7만 명이나 하회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좀 고용이 뭐 엄청 예상보다 좋지 않았다. 뭐 좋게 나오진 않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증가폭도 2개월 연속 축소가 됐고 그리고 올해 1월 이후에 좀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6월 민간 고용치도 좀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발표 당시는 9만 8천 명이었는데 이제 이번에 발표가 되면서 9만 5천 명으로 하향 조정이 됐죠. 그래서 좀 서비스업 경기는 좀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민간 기업의 채용은 좀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사실 제일 더 중요한 건 이제 농업부 이번 주에 또 하나 발표가 되는 게 있죠. 비농업 고용. 네, 비농업 고용 그걸 더 중시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얘네가 항상 같은 방향으로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비농업 고용 부분 지표를 더 좀 자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7월, 6월에 월드컵이라는 이제 특수가 중남미에서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서비스 고용이 좀 잘 나올 수 있다. 뭐 이거는 얘기가 되는 것 같고. 네. 하지만 전미 고용 보고서에서 또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추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ADP보다는 이번 주 주말 정도 네. 나오는 비농업 고용이 더 중요하고 또 영향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 지표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7일 날 발표가 되고 일단 시장이 예상하는 비농업 신규 고용 예상치는 8만 명 증가로 보고 있고 리사쿡 연준 의사는 이제 6월 PCE 물가가 전년 대비 3.7%를 기록했으니까 추세적인 물가 둔화가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좀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닐 카시카리 이제 미니애폴리스 여는 총재도 금리를 좀 점진적으로 올릴 시점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이제 연준 쪽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를 점점 확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 좋습니다. 저게 좀 무섭더라고요. 리사쿡 이사는 사실 되게 적나라하게 얘기한 거예요. 저 6월 PC 물가가 사실 이렇게 생각보다 낮게 나온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3.7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금리 인상 할 수 있다. 이게 더 내려가지 않는다면. 네. 근데 이번 이제 7월 PC 물가가 이제 8월 말 정도에 나올 텐데 네. 아무래도 이제 휴전이 깨졌잖아요 중간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게 낮게 나올까? 약간 이런 의문이 지금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어쨌든 이렇게 지금 연준 인사들이 발언하는 사람마다 금리 올려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좀 네. 불안한 부분이긴 합니다. 네. 네.
근데 기자회견을 하지는 않는데 이제 계속 발언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기자회견보다는 보통은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어디 가서 음. 세미나에서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행사 연설에서 얘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답을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네. 네. 그리고 어디 방송에 출연했을 때 또 말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게 기사화가 되는데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이 두 사람 리사 쿡과 닐 카시카리 두 사람이 금리를 둘 다 올려야 된다. 지금 이제 올려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어제 같은 경우는 금값이랑 은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한 3%, 4% 맞습니다. 이렇게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금값, 은값이 언제 오르냐면 보통은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돈값이 돈의 가치가 떨어질 것 같다. 내려갈 것 같다 할 때. 그러니까 즉 금리 인상일 때는 얘네 둘은 못 올라간다. 네. 근데 얘네 둘이 올라갔다는 거는 뭔가 시장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구나. 한편에서는 이런 시각이 있고 네. 한편에서는 연준 인사들이 여전히 금리 인상해야 된다. 할것 이렇게 같다. 얘기하고 있고 네. 두 가지가 약간 지금 상충하고 상충하고 반반이네요. 있는, 반반 네. 섞여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도 사실 금값 올라가니까 조금 올라가려고 했으나 약간 금리 때문에 많이 오르지는 못한 금리도 금리 있- 예상 때문에. 금리 예상도 있고 네. 이제 클라리티 법안이 안 될 것 아직. 같으니까 마음 놓고 좀 못 올라가는 일단 뭐 D2인지가 굉장히 네. 오래된 것 같아가지고 체감상으로 이번 주까지만 좀 저희가 매일 네. 소식을 전해드릴 것 같고요. 그 네. 뒤로는 정말 중요한 이슈가 생기지 않는 이상 클래리티 법안 잠시 좀 소강될 예정으로 좀 전망하고 그냥 뭐 연장도 안 되고 사실 그냥 끝날 분위기예요. 지금은 그 상원 휴회 자체가 그냥 8월 7일로 마무리가 될 맞아요. 것 같은 네. 분위기도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그 증시 쪽, 금융 쪽 계속 살펴보자면 이 국채 금리도 좀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요. 2년물은 뭐 이 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해서 4.18%, 10년물도 뭐 전날과 보합으로 4.63, 그리고 30년물은 5.17, 그래서 1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그러니까 금리가 어느 정도 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특히 30년물은 5%를 넘어가는 수준이어서 이게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한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 제가 항상 이 시향을 할 때 매크로 이슈, 그 지정학적 이슈부터 증시나 이런 좀 매크로적인 부분까지 살짝 언급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이슈들이 사실은 이 금리에 연동이 되는 것들이고 금리가 비트코인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인넷 하나의 어떠한 발표보다 이 국채 금리가 조금씩 움직이는 소식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더 많은 영향을 준다는 보고들 분석 결과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30년물이 5.23, 5.22 이때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가기는 네. 했어요. 그래서 뭐 하락 마감하긴 했지만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이어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좀 5% 높지 않다. 이상이니까.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금과 은 가격은 3%대로 꽤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상승한 이유로는 뭐 유가 하락 기대감도 있고 국채금이나 달러 약세도 작용을 했고 그리고 뭐 해치 수단, 뭐 저가 매수 수요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올랐다라고 좀 분석이 되고 있고요. 아까 이 내용은 그 동환 소장님께서 그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를 보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차트 근데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긴 했거든요. 네. 우선 어쨌든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아주 점진적이지만 네. 그래도 가격 레벨을 좀 올렸다라고 볼 수 있어서 우선 전날까지만 해도 63,000달러 선에서 왔다 갔다 했다가 오늘 들어서 좀 가격이 오르고 64,000달러 제까지 올랐는데요. 제가 이제 캡처를 했을 때는 9시 정도에 64,000달러 한 중후반 이때 기록을 했었고 방송 또 시작하기 전에는 한 후반대까지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64,000달러 중후반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가격이 좀 버텨주고 있냐라고 네. 볼 수 있으면 사실 미국 증시가 앞에서 잠깐 언급을 못했는데 S&P나 나스닥이나 좀 하락을 했어요. 혼조세를 보였는데 다우는 뭐 0.5% 상승을 했고 S&P는 0.17%로 나스닥은 0.83% 하락을 했는데 비트코인은 하락하지 않고 버텨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지금 이틀 연속 계속 현물 ETF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간만에. 네. 오랜만이네. 네, 그래서 이 자금이 좀 버텨주고
있고 이런 네. 부분들이 그래도 비트코인 가격이 여러 가지 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또 이런 수급 상황이 받쳐지니까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추가 금리 인상 경계감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또 갑자기 가격이 쑥 꺼질지는 모른다라고 좀 볼 수 있죠. 그러면 안 되는데요. 저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그 왜냐하면 클라리티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들어오는 돈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대표님께서 네. 사실 저희 한 몇 달 전인가요? 얘기를 해주시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클래리티 뭐라고요? 법안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주 큰 악재는 아닐 거다. 아 그렇죠,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시긴 하셨었거든요. 어쨌든 다른 법안, 지니어스 법안 왜냐면은 하다 보니 저희가 이렇게 많이 시달렸잖아요 이미. 네, 그러면 그렇죠. 사실 가격이 어느 정도 반영이 많이 반영은 됐다라고 되었다. 봐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냥 날짜별로 한번 보게 되면 그저께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거의 한 3% 가까이 올랐고 그렇죠. 비트코인 1% 올랐습니다. 어제는 금이 3%가 올랐는데 그러니까요. 비트코인 또 1%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 까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금이 갈 때도 갔어야 됐고 나스닥이 갈 때도 갔어야 됩니다. 되는데. 사실 나스닥이 갈 때는 유가가 엄청 떨어져서 간 거기 때문에 네. 비트코인이 그만큼 떨어졌던 낙폭을 회복했어야 됐는데 좀 제대로 못 따라가고 있고 이미 이 부분이 네. 저는 클라리티 법안의 어떤 불통과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긴 합니다. 그렇다 하면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안심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통과가 안 된다는 게 완전히 확정이 되더라도 가격에는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네, 네, 또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지 크립토 인플루언서들이 요즘에 말을 어떻게 하냐면요. 네, 어떻게 하죠? 야, 9월이 있다. 9월로 넘어갔군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다 뭐라 얘기했냐면 8월 7일에 안 되면 이거는 11월 중간 선거 이전까지는 안 된다. 아, 그렇죠. 근데 네. 9월에도 이게 상원이 열긴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노려볼 수 있다. 뭐 약간 이런 희망 고문을. 지난달 네. 방송에서 클래리티 법안 그 시나리오를 3개로 정리를 해봤었잖아요. 네. 예. 그때 이제 최고의 시나리오가 휴회 전에 통과돼서 8월 끝나는 7일 휴회 거. 전에. 네. 그리고 8월 휴회 전에 끝나는 거고 이제 두 번째가 휴회 이후에 그래도 하반기에라도 어떻게든 뭐 진행이 된다 이거고 이제 마지막이 지지부진하게 쭉 가다가 결국에 네. 소멸이 되는 거. 네. 그 임기 내에 소멸이 돼서 아예 다음 그 대통령 시즌에 이제 가는데 보통 당이 바뀌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진행하지 않을 것. 그게 최악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아직까지는 좀 기대감이 그래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 언제 될지 혹은 언제 안 될지 차라리 빨리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비트코인 현물 ETF도 월간 기준으로 아직 8월 초지만 뭐 2개월 연속 순유입을 지금 지속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지난달에는 1억 7천만 달러 정도, 그리고 지금 이번 달에는 꽤 많이 들어와서 뭐 좀 여기 보시면 8월 4일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억 150만 달러 정도 되는 금액이 있고요. 그래서 요거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클래리티 법안 한번 봐야 되는데 네. 이 워킹 데드 다 아시죠? 이 좀비 영화. 네, 네. 미드. 네, 죽은 거. 좀비 드라마잖아요. 그렇죠. 네. 죽은 채 걸어다니는. 이렇게 막 하는 그 워킹 데드. 이 워킹 데드가 클래리티 법안에도 등장했는데 네, 이 절묘합니다. 비트와이스 CIO인 매트 호건이 이번 주 안에 클래리티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그냥 이건 워킹 데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죽게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그러니까 살았지만 죽어 있는 모르는. 네, 그렇죠. 죽었는데 걸어다니는. 네, 죽었는데 네. 어쨌든 뭐 소생 가능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좀 안 좋은 얘기를 했는데 네. 뭐 또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악관 여전히 민주당의 윤리 절충안에 대해서 묵묵부답이고요. 그리고 존 튜는 8월 7일까지 표결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뭐 얘기를 했지만 뭐 법안 순서를 지금 조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백악관이 그러니까 법안 순서를 좀 조정하고 있을 뿐 무시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루 이틀 사이에 양당의 협조와 관심이 있을 거다라는 약간 좀 희망 고문을 하고 있어요. 이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그래서 존튠 예상으로는 휴회 전에 표결이 붙여질 거고 8월 7일에 무조건 가능하다라고 또 이렇게 확언을 뭐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또 일단 신시아 루미스는 최근에도 8월 휴회 전에 이제 7일 전까지 본회의 표결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CNN도 최근에 또 어제 얘기를 했는데요. 클래리티 법안의 클로처 청원이
8월 5일까지 이제 제출이 된다면 7일까지 하는 건 문제는 없다라고 또 이제 유명 언론에서 한번 확인을 해줬죠. 그래서 지금 절차를 보시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클로처 청원이라는 게 5일까지는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건데 이 클로처 청원이 뭐냐? 토론 종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클래리티 법안이 어떠한 방해나 좀 지연 없이 빠르게 진행이 되려면 여기 필리버스터라는 무기한 토론 제도를 넘어서야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이걸 강제 종료할 수 있는 제도가 이 클로처라는 거고요. 그래서 토론 강제 뭐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신청이 되면 바로 표결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클로처 표결도 신청 후에 다음 회기 1시간 이후부터 표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뭐 8월 7일에나 조기 표결이 그러니까 8월 6일에 이제 최소 이틀의 이런 대기 시간이 필요한 거고 이걸 진행이 돼야지 뭐 조기 표결을 하더라도 7일에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오늘 밤이면은 미국 시간으로 8월 6일 아침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미 좀 늦은 거 아닐까요? 오늘 어쨌든 현지 시각으로 5일 안에는 진행이 돼야 된다. 날짜가 약간 지금 아까 그 보여드렸던 네, 좀 표에서 하루씩 밀렸는데 네, 맞아요. 오늘이 8월 6일이고 목요일, 네. 그죠? 8월 7일은 금요일이죠. 네, 네. 6, 7,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 다른 건 맞습니다. 그 목요일, 금요일 요거만 목요일, 금요일이 좀 틀렸는데. 네. 바뀌어서 그리고 네. 다음에 이제 클로처 제도는 제가 아까 설명을 해드렸고 클래리티 법안도 통과가 되려면 이 최대 30시간의 토론 이런 게 진행이 되고 클로처 표결을 위한 60표도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 60표를 확보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공화당 의원 일부가 표결에 좀 불참할 수도 있고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 더 많은 인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좀 네. 클래리티 법안에 긍정적이었던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약간 등을 돌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클래리티 법안은 지금 조금 이번 휴회 전까지는 약간 처리가 어렵지 않겠냐라는 게 업계나 전문가들의 좀 중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8월 이번 주까지 좀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네. 상원이 복귀하는 다음 회기 예정일이 9월 14일이에요.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네요. 네. 9월 14일 이후에 이제 복귀를 하고 이제 논의 참가 9월 회기 때 하거나 아니면 중간 선거 이후 레임덕 회기 때 얘기를 하게 되는데 9월 회기는 사실 중간 선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이 공화당 쪽에서 표수를 최대한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진짜 핵심 법안들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이 또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클래리티 법안의 우선순위를 밀리게 할 수 있는 요인들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좀 사실 협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그 윤리조항 때문인 부분이 되게 크잖아요. 네.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되면은 그냥 없이 클래리티 법안 통과 없이 임기 끝나는 게 가장 안전한 엑시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지금 한 2조 원 정도를 벌어놨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미 지금 뭐 임기 전부터 그랬는데 갑자기 뭐 임기 전 것까지 다 포함해서 윤리조항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면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걸 굳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점점 멀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리고 사실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네. 중간 선거 때 압승을 하기는 지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양 상원 하원을 둘 다 석권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예. 요거 약점 하나를 붙들고 그냥 임기 내내 가는 게 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시키지 않고 계속 요거 가지고 뭔가 딜을 한다던가. 그렇죠. 이제 뭐 하면서. 클라리티 법안이 사실은 이제 논제라기보다는 네. 윤리 조항과 관련된 부분들을 그렇죠.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럴 가능성 저희가 뭐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맞습니다. 클라리티 법안이 통과가 안 된다라고 하면 일단 지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스테이블 코인 시총이 이게 좀 서서히 줄고 있거든요. 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자리가 바뀌는 순간 약간 시장에 좀 충격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거의 지금 가까이 왔습니다. 3천억 달러 부분까지 가까이 와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투자할 때 조금 감안해야 되지 않나 예.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또 주요했던 뉴스 중에 서클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나왔나요? 뭐 부진. 아 부진. 네, 부진했나요? 부진. 뭐 수익은 괜찮았지만 매출이 조금 부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서클이 2분기 실적 발표를 전날 진행을 했고요. 2026년 2분기 매출과 준비 자산 운용 수익으로 총 합쳐서 7억 1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7%
상승한 건데 월가 예상치보다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보다는 조금 많이 하회했죠. 7억 1,700만 달러를 하회했기 때문에 좀 시장의 기대에는 못 미쳤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또 수익성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주당 순이익 EPS가 0.18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0.17달러를 조금 웃돌았고요. 네. 그리고 순이익 자체도 84,000달러를 기록해서 48,000달러를 기록해서 그리고 시장 예상치가 4,580만 달러. 네. 죄송합니다. 네, 4,580만 달러를 좀 웃돌았습니다. 그래서 6월 말 기준 USDC 유통량도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전월 1년 전보다 19% 그러니까 20% 가까이 증가를 한 거죠. 유통량이 733억 달러로 좀 집계가 됐고요. 분기별 평균 유통량은 765달러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전년 대비 25% 증가해서 유통량이나 뭐 EPS나 이런 것들은 좀 좋게 좀 기록이 됐는데 이 장기 전망도 서클 쪽에서는 좀 뭐랄까 좋게 아주 낙관적으로 봤는데요. 우선 그 서클이 USDC 유통량으로 좀 장기적으로 전망한 예상치는 연평균 40% 성장이었습니다. 예. 네, 왜 40%나 성장을 좀 예상을 했을까 살펴봤는데 이게 사실 전 방송에서 모건 스탠리는 그 서클의 이제 USDC 유통량을 좀 많이 낮게 전망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뭐 이제 뭐 경쟁 심화나 뭐 이제 수익성 약화나 이런 것들을 근거로 들었는데 우선 모건 스탠리는 27년에 그러니까 내년에는 33% 줄어들 거고 내후년에는 40% 넘게 줄어들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서클 쪽에서는 이 USDC 유통량이 왜 증가하냐라는 근거로 4가지 정도를 들었는데 우선 첫 번째가 실사용 증가를 이제 본인들이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 거래용이 아니라 이제 결제 송금 RWA 그리고 AI 결제 같은 분야에서 실사용이 늘고 있다라는 게 그 기업의 근거였고요. 그리고 네. 규제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법안이나 유럽의 미카 시행 같은 걸로 이제 좀 규제 친화적인 USDC의 채택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을 한 거죠. 아무래도 USDT보다는 USDC가 좀 더 각 국가별 규제에 좀 준수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근거를 내세운 것 같고요. 그리고 기간 채택도 확대되고 있다는 게 서클의 또 논리 중에 하나였는데요. 뭐 블랙록, 비자, 마스터카드 등과의 협력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또 이런 기간 협력을 통해서 기간 금융과 결제 인프라에서 USDC의 사용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본 건데요. 또 마지막으로는 시장의 자체 성장도 좀 언급을 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지금 아직까지는 많이 초기 단계이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달러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USDC도 연평균 40% 성장 목표를 내세우는 게 전혀 뭐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서클의 입장은 이렇다라고 볼 수 있죠. 뭐 서클 실적 발표 얘기하면서 사실 이제 수치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비전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한 40% 연평균 성장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 볼 때는 어제 저는 이제 딴 거 안 봤고요. 어차피 숫자 안 좋게 나올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유일하게 봤던 게 이제 아크 관련한 내용이었는데 아크 출시 네. 일정이 잡혔습니다. 9월 중순으로.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그러니까 서클이 처음에 실적 발표를 하고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서클 투자자들이 왜 올라가지? 네. 다 내릴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 주변에서도 투자자들조차도. 네. 근데 네. 올라갔어요. 그래서 봤더니 아크 내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조금 갈릴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어제 주가는 보합으로 마감이 됐죠. 네. 별로 그렇게 오르진 않았고 0.05% 정도 본주 상승을 했고 이 서클이 아크 메인넷 발표를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9월 16일에 메인넷을 출시를 할 거고 이 소식이 나오면서 굉장히 또 오른 시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단 아크 창립 검증인으로 선정한 기관들이 되게 네로라 하는 기관들이었거든요. 블랙록 그리고 뭐 글로벌 페이먼트, 마스터카드, SBI 홀딩스, 스탠다드 네. 차트 그리고 비자, DTCT, 미국 예탁원이죠. 미국 그리고 뭐 머니그램까지 이렇게 되게 다양한 유명 기관들과의 이런 창립 검증인으로 네. 선정했다라는 걸 발표를 했고 또 블랙록을 비들의 이제 아크에서 운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블랙록이 이제 비드를 아크에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또 했다고 이런 파트너십을 또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좀 호재로 작용을 해서 네. 바이낸스 선물 거래에서 이 서클 그 무기한 선물이 장중 한때, 그러니까 이 미국 장중에 한 10% 넘게 오르면서 70달러 가까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69달러 한 중후반까지 가격이 올랐었고요. 그런데 물론 이제 뭐 선물 거래나 이제 본주 거래나 조금 소강을 해서 마감을 했지만, 네. 뭐 이제 장중에는 이 아크 메인넷 소식이 굉장히 투자자분들에게 좋은 호재로 작용을 했었다라고. 그래서 이제 코인 투자 해본 분들은 아는 거예요. 새로운 블록체인이 생긴다. 음. 근데 이건 USDC니까 일단 거래량은 보증이네. 네. 그리고 들어와 있는 여기 검증인이라는 게 노드라는 건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 네.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브랜드, 유명세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냥 안정적으로 이제 돈을 벌 수 있게 된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죠, 이제 밸리데이터인 네. 거죠. 근데 이제 막 네. 일을 안 하는 건 아니고 물론 이제 거래를 체결해주고 블록체인 운영하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 여기 비자 마스터카드 그러니까 마스터카드랑 비자카드, 네. 비자나 마스터카드가 둘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OUSD 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네. 이 친구들은 모든 데 다 다리를 걸칠 거다. 그렇죠. 근데 OUSD에 사실 비자 마스터카드가 지금 검증인으로 들어가는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지금 시점에서는 서클 아크하고 조금 더 특수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예상하기로는 아마 거기도 검증인으로 들어갈 거지만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이제 비자 마스터카드가 하여튼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 네. 어디든 다리를 걸치고 있다. 그리고 아마 9월 16일에 아크 블록체인이 나올 텐데 그때부터는 아크가 아마 코인 거래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약간 화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오늘 여러 가지 얘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김재희 편집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